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제가 너무 아래가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갈게요. 제가 또 이조 기자보다 키가 작아가지고. 아, 윗사람이니까. 자, 윗사람이니까 위에 계셔야죠. 자, 네. 좋습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들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예. 퇴근길에 저희 뉴스룸만 들으시면은 네. 어디 가서 나 좀 뉴스 좀 본다 하는 내용 정도 이렇게 귀동냥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깊이는 좀 부족하지만 왜요? 너무 짧게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그 뉴스 하나에 30분씩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한 2, 3분 만에 정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단촐할 수 있지만 네. 뭐 세상 일 다 알아서 뭐 합니까? 중요한 핵심만 짚어드리면 네. 됩니다. 헤드라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 얘기는 괜히 하면 기분이 좋아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예. 수출 옛날에 수출 뭐 플러스 났다라는 건 기사도 아니었는데 네. 요즘은 10일 단위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달 들어 20일간의 수출이 전월 대비해서 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반등한 이후에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은 수출액이 수입액보다는 좀 적어서 무역 수지는 14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이게 수출이 지난달과 같은 기간에 이어서 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달 들어서 한 2.2% 정도 올랐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 같은 추세라면은 이제 월 말까지 해서 2개월 연속으로 좀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뭐 연말까지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좀 이어갔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화면이 좀 표가 준비되어 좀 있으니까 한번 예. 화면 열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입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내오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저기서 반도체. 아이고 귀여운 숫자. 얼마입니까? 2.4% 2.4. 증가했습니다. 아, 그래도 플러스잖아요. 예, 플러스가 어딥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고요. 반도체가 2.4를 바닥으로 해서 좀 이제 올라가 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여전히 2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선박 같은 경우는 좀 기복이 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선박은 한 번 나가면 크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뭐 그 1단위로 보면은 약간은 좀 기복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별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베트남 등에서는 조금 증가를 했는데 중국은 감소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2.4%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감소폭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것도 좋네요. 예, 그 작년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올해의 뭐 수출 지표는 마무리까지 좀 플러스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네. 여기서 그 수출 지표가 꾸준하게 개선이 돼주면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가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좀 괜찮아질 거고 사실 미국 지수 보면은 잘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들 형님들이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이런 쪽이 잘 올라가니까 그런 거죠. 네. 거기는 뭐 싸우면 싸운다고 오르고 해결되면 해결됐다고. 해결되면 오르고. 해결됐다고 오르고 그쵸. 오를 네. 때 조금 같이 좀 갔고 내릴 때 같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오를 때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 지표가 개선이 되면 환율도 좀 좋은 지금 그렇죠. 좀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그거 조금 내려와 주면은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가 줘야 되겠죠. 예.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냐면요. 이게 먼저 나왔네요. 예. 그 가계빚 다시 역대 최대 네.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가계빚으로 바꿀 수 한번 있나요?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은 일단 네. 가계빚으로 하겠습니다. 자, 가계빚 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통계 발표하는 날이죠?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지난 3분기 수치인데요. 전체 가계 신용, 그러니까 가계 빚이 전 분기보다 14조 원 넘게 늘어나서 3분기 사상 많이 들었어요. 예. 사상 최대 이 부채 기록을 세웠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그 당시에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가격이 오른 거죠. 거래가 막 늘어났다기보다는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7조 원 이상 급증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3분기를 떠올려 보시면 추석이 있었고요. 예. 또 이제 여름 휴가철도 좀 껴있다 보니까 우리가 판매 신용이라고 부르는 카드빚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 함께 보시면 전체 가계 부채가 1,875조 원입니다. 예. 그래서 역대 최대치.
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언론에서 기사 썼던데 막 동그라미 엄청 찍어가지고 뒤에다가 뭐라고요? 예? 18756 00000000 그러니까요. 예. 1875조 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대를 보이고 있는 거고 아래에 보이는 바그래프가 이제 증감을 보여주는 건데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또 판매 신용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뭐 주택담보대출 늘어나고 여기다 카드비까지 늘어나면서 가계 빚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양님이 50년짜리구나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게 딱 저 시점이에요. 그 네. 이제 50년 만기 대출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2분기, 3분기에 쭉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4분기에는 저렇게까지 안 오르긴 할 거예요. 가능성이 근데 높겠죠. 네.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안 그래도 빚이 많은데 네. 도대체 더 빚을 낼 여력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사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다 줄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빚을 좀 줄여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작 가계부채가 지금 이제 3분기까지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책 효과가 있었지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은 좀 불안감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 표도 한번 보시면요.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분기를 보시면 되는데 17조 3천억 원이 늘었고 자, 과거를 되돌아가 보세요. 뭐 2022년에도 8.7조 원, 6.5조 원, 4.7조 원, 그리고 뭐 2023년 돌아와도 4조 원, 14조 원, 17조 원이 한 분기에 늘어나는 게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좀 이게 약간은 불안합니다. 물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정책 효과는 이제 4분기에는 반영되지 않을 테니까 그때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계신용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말이 그 말이죠. 4분기에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의 효과도 시차를 두고 좀 반영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3분기까지는 많이 늘어난 거 인정. 하지만 4분기 그리고 예. 지금은 또 가계 대출도 좀 조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4분기와 내년 1분기 이때쯤에는 이 부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뉴스도 아니고 그냥 네. 제가 취재하다가 들었던 그냥 뭐 곁다리 같은 얘기인데 네. 그 최근에 은행들이 수익 많이 나가지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엄청 세게 쪼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금리를 좀 뭐 그 당시에 가계부채 잡는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조금씩 올렸거든요. 네. 근데 요새 또 이게 돈 많이 벌었다고 네.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또 낮추고 있더라고요. 뭘 낮춰요? 대출 금리를. 아, 은행들이요? 예. 아니, 이게 엇박자가 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뭐가 엇박자인지 모르겠어요. 어... 원래 이게 짝짝 하다가 한번 또 엇박 나면 엇박인데 네. 이게 짝 이렇게 하면은 엇박과 그 정박이 이게 반복이 되면은 뭐가 엇박이고 뭐가 정박인지 잘 헷갈리기 모르겠어요. 시작하죠. 아,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네.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드렸던 얘기 중에 그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관련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네. 공시가율이라는 거는 실거래가가 있으면은 거기에 공시가가 있는데 공시가가 한 60여 개 그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세금도 그걸로 내고 거의 건보료도 그걸로 내고 하는데 어제 어제 공청회를 했는데 네. 거기서 원점 재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어요. 네. 그런 얘기를 주로 할 때가 어떤 때냐면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네. 전문가가 먼저 나와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금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럼 전문가가 그렇게 조언했으니 네, 그리고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정부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공시가율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높여가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아니 집 보유한 사람이 자산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비싼 집일수록 공시가율이 낮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035년까지 실거래가의 90%까지 이게 단계적으로 올리는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하면서 공약 중에 이게 그 공시가 현실화율을 좀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는 2020년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네. 근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직 로드맵이 안 만들어졌으니 공시가율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좀 공시가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향성을 떠나서 네.
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2020년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서 공시가율을 이제 낮춰놓고서 로드맵을 짜서 올해 말까지 내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올해 말이잖아요. 아, 그동안 논의가 안 되고 지금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논의를 원천 재검토 논의를 하겠다라는 걸로 바뀌어서 근데 얘기를 같이 보면은 이것도 저는 이 워딩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국토교통부에서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공시가율 정책은 이게 거시경제 정책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책 목적이 이건 아니었을 건데 여기서 이 현실화율 정책 공시가율을 동결한 이유가 그 요즘에 좀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힘드니까 동결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쓰는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그러면서 국민이 눈높이에서 현실화한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좋습니다. 덜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집 가지고 계신 분은 공시가격 안 올라갔으니까. 네. 네. 그럼 세금 덜 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더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네. 그 세금을 안 내는 건 좋긴 할 건데, 근데 제도라는 게 이제 필요가 있으니까 운영을 하는 건데 네. 이거를 제도의 목적에 안 맞게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서 였던 게 이제 정책의 목표였던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세 형평성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공시가율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을 더 내게 되면은 좀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건보료도 이제 공시가율 관련한 얘기가 좀 있는데 네. 이달부터 지역 가입자들의 건보료가 달라집니다. 근데 같이 보시면은 이게 보통 건보료는 이제 소득하고 재산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설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현실화율 관련한 거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이제부터 그 건보료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증가하는 세대의 비중이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전에 2020년, 21년, 22년에는 증가 세대가 34%였는데 네. 지금은 증가 세대가 27.3%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건보료 부담도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조금 낮아지는. 근데 물론 개개인별로 따지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있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보료 부담도 조금은 내려간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직장 가입자랑 이제 지역 가입자랑 완전히 다르니까. 예. 이 지금 이야기는 이제 지역 가입자분들.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자, 우리 반도체 산업 한번 가보시죠. 자, 반도체 미국에서 3조 8천억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패키징 산업 활성화에 시동을 건다라는 헤드라인이 이제 오늘 국내 언론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인지 보면은 일단 미국이 칩스법을 근거로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패키징 공급망까지 미국 내로 끌어들이려는 것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반도체 패키징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30억 달러, 이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조 8,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반도체 패키징이 뭔지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건 개별 이제 반도체로 존재한다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어떤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기능에 맞게 반도체를 조립하고 포장을 해서 이 상품화를 만들어야 이제 제품 상품에 이제 탑재가 되고 그것이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패키징이 돼야지 뭐 자동차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또 컴퓨터 네.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상업 제품에 탑재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반도체 패키징은 전 세계에서 대부분을 아시아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미국 설비 용량은 3%에 불과합니다. 이 미국 상무부가 직접 한 얘기인데 전 세계 패키징 용량의 38%를 중국이 차지하는 데 비해서 미국이 3%에 불과한 것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는 기술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패키징을 전 세계에서 대만이 압도적으로 좀 잘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반도체 패키징 심포지엄이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박용철 교수가 한 얘기를 좀 제가 인용을 해보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램, 낸드 플래시 인하우스 패키징,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패키징을 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면 한국 패키징이 세계 시장 점유율 11%지만 인하우스 메모리 패키징을 제외하면 4%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메모리를 제외하면 패키징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다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패키징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거론되는 기업은 2개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SK하이닉스와 TSMC.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가 이 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50억 달러 규모로 미국의 첨단 패키징 설비를 신설할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TSMC도 지난 9월에 어떤 뉴스를 내놨냐면 아리조나에 첨단 패키징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아리조나 주정부와 함께. 예. 이 내용도 그러면 TSMC도 첨단 패키징 공정을 아리조나에, 이게 과연 요 3조 8천억 그 패키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기업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차후에 어떤 기업이 첨단 패키지 공장이 들어서게 될지 그 뉴스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옛날에는 패키징이라는 게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전선 연결해가지고 전기 네. 통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뭐 HBM이나 이런 거는 막 GPU하고 HBM하고 붙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그 반도체 패키징에서 조금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거는 우리나라가 만드는 반도체가 대부분 메모리라서 그래요. 우리가 뭐 비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안 만드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TSMC 옆에 그 패키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거 받아다가 붙이는 거니까. 근데 그 첨단 패키징 같은 경우는 뭐 HBM 그 붙일 수 있는 회사도 뭐 대만에 한 군데밖에 없고 네, 그쵸. TSMC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 첨단 패키징, 그러니까 정말 그 단순 패키징 부분은 동남아나 이쪽에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겠죠. 근데 오히려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나 이런 쪽을 좀 타겟으로 하지 않나. 그리고 하이닉스 얘기 나오는 것도 결국 HBM 그렇죠. 관련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우리 이번 생은 망한 걸까요? 왜요? 아니요. 그 유엔 환경 계획에서 네. 그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가 뭐냐면은 지구가 망할 수 있다라는 온도가 지금 2015년 파리 협정에서 그 2도, 네. 여기서 지구 온도 2도 올라가는 거하고 네. 그거를 가능하면 1.5도로 억제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필요한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감축량에서 그 우리가 얼마나 못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어 100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네. 뭐 80밖에 감축을 못했다. 음. 요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감축량 보고서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각국이 지원 자체 자원과 역량에 대해 진행하는 무조건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모두 이행하면 네. 2100년까지 기온 상승폭이 2.9도에 달할 가능성이 66%다. 뭐예요? 2도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2.9도에 달할 가능성인데 심지어 그것도 66%면 굉장히 높죠. 확률 굉장히 그래서 만약에 3도 된다. 네. 그럼 일단 그 남극의 얼음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열대우림의 이제 이 가뭄으로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1.2% 늘어난 574억 톤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이처럼 작년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이번 보고서의 2100년 기준 기온 상승 예상치는 작년 보고서가 2.4에서 2.6도였어요. 네. 근데 지금 2.9도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기후 상승폭을 1.5도로 억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 이거는 너무 좀 너무 아무나죠. 그러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더욱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이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예전에 좀 저금리의 유동성이 좀 풍부한 시대에는 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는 쪽에 많이 썼어요. 신재생 에너지로 돈이 많이 갔죠. 재생에너지 투자도 많이 하고 네. 전기차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인플레이션 나오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나고 그러면서 점점 이 기후 위기 이슈에 대해서 좀 외면하게 되고
그 각국 정부가 돈을 지금 사람들 그 물가 때문에 너무 힘든데 네. 이걸 저 제목 좀 바꿔주세요. 음. 네, 되게 힘든데 이 상황에서 지금 녹색 전환에다 돈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서민들을 위해서 쓸 것이냐라고 한다면 서민들이죠 일단은. 예 그리고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지지율이 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21%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더 비싼 친환경 제품 쓰세요 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관련된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의 먹거리가 좀 위협적이고 이런 사건들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경각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가 지금 답이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책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뭐 개인들이 할 수,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긴 해요. 네. 뭐 개인 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통 이 기후위기 관련한 것들을 이제 취재원들을 만나 보면 제가 선생님들 만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뭘 하라고 가르쳐주면 됩니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 이렇게 딱히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뭐 분리수거 잘하자, 뭐 전등 하나 아껴 쓰자는데 중요한 것들인데 그 정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정말 그 발전원을 바꾸고 거기 모빌리티를 바꾸고 건물을 바꾸고 해야 되는 문제라 그 진짜 어지간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또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우리 삶에 좀 직결되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죠. 바로 이번에 통계청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이 오늘 통계로 나왔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한번 화면과 함께 보시죠. 일단 그 15세부터 54세 사이의 기혼 여성은 794만 3천 명으로 한 15만 9천 명 정도 줄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가장 오른편 아래로 가보시면 경력 단절 여성이 134만 9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경단녀들이 굉장히 많고 다만 이제 4만 8천 명 정도 감소하긴 했잖아요. 이게 좋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게 통계청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 연령대 여성의 수 자체가 줄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이 줄어들었다는 걸 큰 의미를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4만 9천여 명의 경력 단절 여성이 있는데 해당 연령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를 꼽은 사람들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애 낳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출산율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출산은 왜 안 합니까? 또 집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 아니 근데 뭐 경력단 그러니까 집 문제는 집 문제라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여성분들도 자기가 이제 공부한 게 있고 사회생활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하는 여성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비중이 육아 때문이라는 사유가 이렇게 크게 된다면은 네. 이런 부분들을 왜 저출산이냐고 물어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통계적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여성분들 요즘에 사회적 그 기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는 뭐 3만 명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세 미만 자녀 동거 여성 이게 쉽게 말하면 워킹맘이거든요. 예. 워킹맘의 수가 지금 2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510만 명 가운데 260만 명이 워킹맘이라는 거는 참 물론 이건 좋은 겁니다, 이건. 좋은 건데 예. 너무 힘드신 거죠. 예.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거고, 자 그만큼 이제 우리 여성분들의 경제 이 참여도,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많이 늘어난 만큼 이런 혹시 부분 그 통계 있나요? 지금 구름샘님이 댓글 네. 달아주셨는데 애 다 키우고 60대 되면 취업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15세부터 54세잖아요. 예. 54세까지의 통계입니다.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었죠. 그냥 고용 통계에서 보면은 34만 명이 고용됐는데 그 가운데 여성이 31만 명. 31만 명. 그리고 60세 이상이 거의 30만 명 정도, 막 이 정도 되니까 참.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고 있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일본 뉴스인데 TSMC가 일본에다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최신 3나노 기술을 적용해서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특별히 뭐 이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일본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보다가 취재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일본이 밀고 있는 라피더스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은 이 TSMC 공장 이번에 그러니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만들게 되면 공장 3개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일본만 3개인 거죠? 네, 일본에 네. 있는 것만 3개째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반도체 칩스의 한 동맹이 된다 그러면은 네. 이 라피더스를 통해서 파운드리가 되는 게 아니고 네. TSMC를 통해서 파운드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단신 좀 몇 가지 볼까요? 네, 단신 자, 보시죠. 단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권 팀장님이 예. 좀 살짝 전해주셨던 건데 5일간의 교전 중지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예, 아침에. 근데 자 오늘 저희 낮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질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같다. 하마스 지도자가 휴전 합의에 인접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는 이제 성명의 합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은 적혀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하마스의 한 관계자가 아랍권 방송에서 휴전 일수와 가자 지구로의 구호 반입, 또 인질과 수감자 교환에 관한 협상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뭐 이제 합의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 세부 사항은 아마 카타르가 발표하게 될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런 시그널은 어제부터 좀 나왔습니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라는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 이사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인질 석방 합의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좋은 소식을 앞으로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뭐 다른 싶습니다. 것보다 하마스 쪽에서 했던 얘기라는 게 좀 의미 부여를 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한 줄, 그 네이버 쇼핑 페이지에 번들 단위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번들 이렇게 묶여 있으면 우리 다 계산해 봐야잖아요. 네. 1 플러스 1이면 진짜 이게 2 가격인지 아니면 1.5 가격인지 3 가격인지 아니면 0.8 가격인지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 속임수 뭐라 그랬죠? 그 슈링크플레이션과 네. 스킨플레이션, 네. 그 다크 패턴, 다크 패턴. 이런 얘기들 네. 하는데 이거를 네이버 온라인으로 하는 거면은 계산하기도 쉽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맨날 그 놓고서 야 저거 100 더하기 100은 200이지. 근데 뭐 134원 더하기 134원은 250원이면 이게 싼 거야, 비싼 거야 이런 거 계산해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이거 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시범 운영 내년부터 전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계산은 좀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